어디 첫 번째 달라 있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했습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했으면 요거 눈여겨봐야겠죠. 전통적인 이 말이 있으면 중간에 전통적이지 않은 게 나오면 대조를 읽어야 한다고 그랬죠. 차이가 있게.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활용한답니다. 그리고 안정시키고요, 도모한답니다. 그럼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뭘 활용해?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안정시킨대. 물가를 안정시켜야겠네. 그 다음에 그래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적 통화정책의 목표군요. 이 목표였네. 그건 뭐냐면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물가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이네. 그러면 자, 첫 번째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 1, 그 다음에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게 이게 2였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방법적인 논은 뭐겠어? 요거죠. 정책금리를 활용하는 게 일종의 방법이겠구나.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이용해서 물가가 안정되기도 하고 경제 안정이 되기도 한대요. 자,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가정이네? 그럼 물결 표시겠죠. 과열됐을 때 조건이네. 조건이나 가정에 해당되는 건 정보를 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과열되면 그럼 뭐냐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서 뭐 할 거냐면 경기를 진정시킨대. 과열되면 정책금리를 올린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금리 뭐였냐면 우리 한번 계속 배우면서 상식적으로 했었는데 중앙은행이 있다고 그랬죠. 중앙은행은 항상 어떻게 해서 기존 은행들과 거래하죠. 각종 은행들. 뭐 땡땡은행, 땡땡은행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냐. 요 은행과 거래하죠. 그러면 요때 빌려주는 게 일종의 뭐야? 여기가 정책금리 정도 되죠. 그러면 은행에 가서 철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여기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써요? 여기에 정책금리에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파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게 일종의 시중금리라고 그랬죠. 시중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건 여기에는 정책금리가 인상되니까 당연히 시중금리도 인상되겠지. 그럼 시중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해서 철수가 금리가 비싸니까 돈을 잘 안 빌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바깥에 돈이 돌지 않죠. 그러니까 과열된 게 진정되나 봐요. 묻게 계속. 정책금리 인상으로 했죠. 무엇으로 했으니까 인과관계잖아. 그러니까 정책금리 인상이 이게 이제 원인이죠. 정책금리 인상 때문에겠죠. 그러면 뭐도 올라가냐면 시장금리도 높아진다면 이거죠. 정책금리가 높아지면 시장금리, 즉 시중금리도 올라갔죠. 그죠? 이거야. 그러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그러면 이거 뭐뭐에 대한은 그냥 의라고 그랬죠. 가계 및 기업의 대출 감소로 대출이 감소되는구나.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답니다. 대출이 감소되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 적어진다고요. 신용 공급의 축소는 바깥에 나간 돈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내가 대출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겠죠? 경제 내 수요가 수요를 줄어들겠죠. 돈이 1,000원이었는데 만약에 1,000원밖에 없었는데 대출해서 10,000원이 됐어. 그럼 10,000원을 써야 할 텐데 당장 어떻게 써? 대출하지 않으면 1,000원어치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시키고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답니다. 반면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했죠.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자, 재빠르게 봐야겠네. 경기가 과열됐을 때가 여기 있었죠. 경기가 과열됐을 때가 여기 있으니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가 여기네. 그럼 대조 표시해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조 표시가 되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건데 특히 이런 게 잘 나옵니다. 경기가 과열됐을 때를 인과적으로 다 설명했죠. 하나하나 설명했죠. 근데 반대편에는 그냥 인과관계 없이 그냥 반대의 과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킨답니다. 그죠? 이러면 100%입니다. 이건 100% 나오는 겁니다. 100%. 자, 대조가 되어 있다는 건 일정 정도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고, 그런데 앞에는 인과관계로 정확히 설명을 하다가 뒤쪽엔 그냥 반대로 갑니다 하면서 인과관계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100% 나오는 거야. 그죠?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그러면 반대로 읽으면 되겠죠. 정책금리 인상이라면 어떻게 해서 반대를 읽으면 여기가 정책금리를 인하하겠죠? 그죠? 인하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진정이 아니라 뭐야? 경기를 부양하겠죠. 띄운다고요. 부양한다. 그죠? 그러면 정책금리의 인하로 인해 시장금리가 그러면 어떻게 써?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이렇게 되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증가로 신용 공급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겠죠. 신용 공급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네. 그대로 반대로 읽어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를 표시해서 읽고 이게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인과관계가 생략되면 이놈이 100% 나온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어디 두 번째 단락. 자, 금융을 통화정책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경제학에서는 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뭐뭐에서는 여기 있죠. 뭐에서는 하면 맨날 했던 거잖아. 자, A에서는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생략돼도 된다고 그랬죠. 그럼 요게 뭐라고 그랬어? 설명 대상이라고 그랬죠. 설명 대상.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 어떻게 A는 이렇게 읽으면 되죠. 또는 뭐 A란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명 대상은 전통적 경제학을 설명 대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통적 경제학이면 전통적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뭐가 나올까? 전통적이지 않은 게 비교가 되겠죠. 그죠? 대조되겠죠? 오호, 전통적 경제학이네. 잘 봐두셔야 되고. 일단 설명 대상은 전통적 경제학인가 봐. 근데 얘는 뭐냐면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본대요. 아, 그러면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만 보는 게 전통적 경제학이군. 전통적 경제학의 개념을 내렸군요. 전통적인 경제학은 금융이 그냥 통화정책이야. 금융은 통화정책 이거야. 얘는 뭐냐면 금융이라는 건 금융은 통화정책 이거야. 통화정책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냥 금융은 무조건 통화정책만 돼 이거야. 금융감독정책이 전통적 경제학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뭘 통해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래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그러니까 은행이 A, B, C, D 은행이 있어. A은행 튼튼, B은행 튼튼, C은행 튼튼, D은행 튼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금융 안정을 달성한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미시 건전성 정책이네. 그러면 지금 기억하고 있고 니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 두 개 차이를 둬서 읽었어야겠죠. 그러니까 미시 건전성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포인트를 찾아야 했네. 미시 건전성 정책은 뭔데?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된다면 A은행이 튼튼하고 B은행이 튼튼하면 금융 안정이 돼요. 이거네. 그러니까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 각각의 은행들이 튼튼하면 그 나라의 은행, 금융은 튼튼해요. 이건가 봐.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A가 아니므로 B 이거죠. A가 아닌 B 하면 줄은 이렇게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죠. A가 하니까 주어니까 밑줄 쳤을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X고 어떻게 써? 얘가 주 초점이라고 했죠. A가 아니라 B야. 요번에 범인은 철수가 아니라 0이야 하면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0이가 범인이니까 D를 찾으라고요. 그러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니까 B 찾아야겠죠?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했네요. 그럼 차이를 둬야겠네. 달리가 나왔으니까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그러면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금융이 어떻게 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단기에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에는 안 되네. 그러면 미시 건전성 정책 하나 고쳐졌네. 장기적 관점에서는 별 효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또 있네. 자산시장에서는 또 에서는이죠. 에서는 나왔으니까 그냥 는 자산시장은 가격이, 그러니까 자산시장이라는 곳, 자산시장이 설명 대상이야. 자산시장이라는 곳은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버블의 뜻을 알려줬네? 버블은 뭐냐면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것을 버블이라고 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볼펜이 하나 있어요. 1,000원이야. 본질적 가치가 1,000원인데 이게 30만 원 이런 거. 그죠?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해버렸죠. 그런 걸 버블이라고 하나 봐. 그러면 뭐냐면 얘네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효율적 가설시장. 이게 효율적 가설시장에 기인한대요. 그렇다면 미시 건전성 정책은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뭐야? 효율적 가설시장이네. 그죠? 그럼 미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 개념을 얘기했죠. 개별 금융회사가 튼튼하면 전체가 튼튼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융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세 번째는 버블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뭔데? 효율적 가설시장. 시장이라는 건 되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이게 1,000원의 가치 있으면 1,000원 주변에만 있지 이게 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지 않는데요. 알아서.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그러면 개별 금융성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 얘는 예방적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한답니다. 그럼 뭐뭐에 대한은 그냥 의하면 된다고 그랬죠. 개별성의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러니까 미시 건전성 정책은요, 금융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개별의 은행이 튼튼해야 한대요. 그럼 그걸 예방하려면 어떡하냐? 그 정책 수단에는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쓸 때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해도 되죠. 최저 자기자본이 뭐냐 했더니 뭐냐면 요거죠.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것이 최저 자기자본이죠. 그러니까 은행은 항상 10% 1억씩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면 그게 최저 자기자본이야. 또는 나라에서 정하겠죠. 20억씩 가지고 있어라 하면 그게 최저 자기자본이죠. 최저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막 사람들이 와서 저축했던 돈 주세요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런 얘기인가 봐요. 다음 세 번째 단락이 조금 기네. 출발. 근데 니은이 나왔으니까 기업과 차별을 잘 둬서 읽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가볼게요. 미시 건전성 정책을 했어, 지금. 이처럼. 이 말은 뭐야?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 문단을 정리하면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했네. 또 에서는이네. 그러면 경제학은 이거겠죠? 그죠? 전통적 경제학은 이거네.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감독 정책이라는 거 얘를 통해서 금융의 안정을 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통해니까 뭐야? 통화 정책을 얘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론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인 견해랍니다. 각각이구나. 금융은 금융, 통화는 통화. 이게 뭐냐면 이원론적 접근 방식이네. 그러나 그러면 전통적 경제학과 짝을 짓는 부분이 나오겠지. 전통적 경제학과 분명히 짝을 짓는 거 있어. 전통적 경제학은 이원론적입니다. 금융은 금융이, 통화는 통화가 이거야.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네요. 그럼 요거네. 금융위기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2008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08년 금융 시스템이 와해돼요. 무너졌군요. 무너져서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금융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은행 전체가 무너져 버린 거야. 기존 접근 방식의 의죠. 뭐뭐에 대한 그냥 의라고 했잖아. 기존 접근 방식, 즉 전통적 경제학의 자성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면 자성이라는 건 뭐야? 스스로 반성하는 거죠. 그죠? 요거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 즉 전통적 경제학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전통적 경제학이 안 맞나 봐. 이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이니까 뭐겠어? 이거는 뭐겠어? 정책금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저금리 정책이니까 정책금리를 인하한 거죠. 그럼 아까 정책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져서 다시 경기가 부양된다고 그랬잖아. 여차여차 가면 뭐겠어? 경기가 부양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여차여차 가면. 그런데 그 정책이 자산 가격의 버블에 따른, 뭐뭐에 따르는 그냥 때문에죠. 자산 가격의 버블 때문에, 원인과 결과라고요. 그러면 자산 가격의 버블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절대로 버블이 발생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버블이 발생하나 봐. 즉, 원래 1,000원짜리인데, 효율적인 가설 시장에 의하면 한 1,000원 이즈음이야. 근데 한번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나 봐. 버블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서 결과는 여기 있다. 금융 불안이라는 결과가 생겼죠. 그래서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불러서 일으켜서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공감대래요. 저금리 정책을 했더니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더 불안해져 버린대. 왜냐면 버블이 형성돼 버린대요. 또 하나니까 추가.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즉, 옛날에는 은행 하면 한 요만했는데, 은행이 막 글로벌 이만해지는 거야. 엄청 커졌어요.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의 은행이 망하는 건데, 이 하나의 망하는 은행이 너무 커진 거야.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 A은행인데, 전체 나라의 한 90% 크기를 차지한다고 치기해요. 그러면 얘가 망하면 어떻게 돼? 그 나라의 금융시스템 90%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그 나라의 90%를 차지하는 나라도 있을 테고, A가 10%밖에 차지 안 해요. 그럼 얘 망하면 그냥 10%면 망하니까 90%가 튼튼하잖아. 근데 얘는 90%를 좌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때문에, 대형화 때문이죠.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규모가 대단히 어떻게 해서 이게 규모가 새로운 위험 요인이래.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했던 건 뭐냐면 저금리 정책을 했는데 경기 부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블이 발생하더래요. 그럼 전통과 전혀 안 맞네? 기존의 정책으로는 전통적 경제학이죠. 금융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다시 A 위에 B니까 경제 안정이 목적이죠. 경제 안정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 하면 A도 되고 플러스 B도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플러스 금융 안정도 필수적인 요건임이 밝혀졌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금융 정책은 금융이, 통화 정책은 통화라며 이제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 감독 정책과 미시 건전성 정책을 버리는 게 아니네. 미시 건전성 정책에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시 플러스 거시가 되는 거네. 물가 안정을 위한이니까 목적은 물가 안정.
통화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줄을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경제학은 금융은 금융, 그 다음에 통화는 통화, 이게 따로따로 나눴고, 그 다음에 버블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부양한다고 그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게 다 안 맞는 거야. 버블도 발생했고요. 정책금리를 인하하는데 오히려 부양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위험 요인이 뭐였냐면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것도 새로운 거시기가 됐대요. 불안 요인이 됐대요. 그래서 뭘 원하냐? 미시 건전성 정책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미시 건전성 정책에 플러스 얘의 거시 건전성 정책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그런 금융건동 정책이 생겼고요.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면서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대요. 다음 네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네 번째 단락 출발. 자, 네 번째 단락.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시의 거시를 추가하래요. 도대체 거시 건전성은 뭐야? 설명하네요. 거시 건전성이란 하면서 추가했네. 얘가 개념어니까 이것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고요. 금융 시스템 차원의 위기 가능성이 낮은 건전한 상태를 말한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개별이 중요했죠. 개별. 그죠? 하나하나 은행이 튼튼하면 전체가 튼튼해져잖아. 이제 그게 아니고 거시는 그게 아니고 금융 시스템이래요. 은행 전부 이건가 봐. 그러니까 개별이 아니고 금융 시스템 차원에서 봐야 되나 봐요. 거시 건전성 정책은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대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이랍니다. 즉 거시는 시스템을 중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시는 개별 그 금융회사인가 봐.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요.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 전단표에 있으니까 네모 쳐야겠죠?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인 기반을 두고 있답니다. 그러면 구성의 오류는 뭐냐면 여기 설명했어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의 해답은 아니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구성의 오류야. 정책금리를 인하했어요. 정책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럼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했어요? 수익이 많이 발생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겠지. 그죠?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할 테니까 돈을 많이 빌리겠죠. 그럼 어떻게 써? 소비가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올라가지?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써요? 물건을 많이 파니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모두 하나가 맞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놔두면 이럴 수 있지 않냐? 정책금리 인하하면 사람들이 너무 소비를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써?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은 떨어지겠지. 그죠?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게 구성의 오류입니다. 하나가 맞다고 해서 전체가 맞는 것처럼 확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가 분명히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구성의 오류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요인의 예방적 규제를 통해 그럼 이것도 역시 예방적 규제를 통해서 그러면 얘는 시스템 위험이죠. 시스템 위험 요인의 예방을 하는 거네. 아까 미시는
아까 개별 금융회사의 예방을 위해서 무슨 돈, 자기 자본을 축적하라고 했잖아. 얘는 시스템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와는 차별화된답니다. 즉 미시는 어떤 면에서 차별되냐면 미시는 개별 예방이라면 개별적인 것을 예방한다라면 거시는 어때요? 거시 어디 갔어? 거시는 어떻게 했어? 시스템 위험의 요인에 예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예방하는 건 맞습니다만 예방적 성격이 있지만 미시는 개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었다면 거시는 시스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었나 봐요. 다음 마지막 5번째 단락 읽고 문제 도전하는데 60% 이상 틀린 건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다섯 번째 문제 둘, 셋, 다섯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60% 이상 틀렸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단락 하면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단락. 자,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그죠? 예,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목적이죠? 효과적으로 달성이 목적이네. 여기가 목적.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방법이죠? 경기 변동과, 그러면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그러면 요것의 상관관계를, 그럼 뭐야? 경기 변동, 금융 시스템 상관관계를 감안해서 정책 수단이 도입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길게 나왔지만 뭐냐면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서 잘 감안해 달래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경기 순응성을 갖는답니다. 경기 순응성을 가진답니다. 그럼 경기 순응성이 필요하면 설명할 거야. 지읒했죠? 설명하네. 경기가 호황이라면 잘 나가네요. 경기가 잘 나갈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그죠? 호황이니까 이쯤에서 한번 공장을 하나 더 지어볼까? 대출 한번 땡겨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신용공급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그러면 이제 경기가 호황이면 대출이 늘어나면 신용공급이 늘어날 테고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즉 경기는 과열된다, 이렇게 되네. 반면 했으니까 반대 얘기가 나오겠죠. 불황일 때는 그러면 호황일 때가 요렇게라면 불황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답니다.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이런 지점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앞에는 인과관계에 맞춰서 설명하다 뒤에는 반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파란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반대로 읽을게. 호황인데 불황이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줄일 테고요. 신용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떨어질 테고 경기는 어떻게 해서 진정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이거 봐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좀 떨어지겠죠?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경기 자본 완충 제도를 들 수 있답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있대요.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의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시킨답니다. 아하. 그러면 최저 자기 자본은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할 원래 돈이죠. 이건 미시죠. 최저 자기 자본은 아까 미시 건전성이었잖아.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추가적인 자기 자본을 한대요. 그럼 여기에 추가적인 걸 들면 어떻게 했어? 뭐 한다고 그랬어? 얘는 뭐가 하냐면 추가 자본이면 어디 갔어? 그러면 얘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대. 뭐 이걸 합치면 이게 이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시킨다. 원래 1,000원 꼭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1,000원 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추가적인 거야. 이게 최저 자기자본이고. 그럼 은행에서 얼마 가지고 있어요? 2,000원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1,000원 대출할 걸 못 가게 했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걸 억제했네. 신용팽창을 억제시키는 거네.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그렇게 쓸 거였는데 안 쓴 1,000원은 경기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쓴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그 돈까지 푸는 거야. 함으로써 신용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과열기에는 완충자본을 과열은 돈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돈을 더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황이면 어떻게 해서 그 돈까지 더 바깥으로 쏠 수 있대요. 대출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자.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1번. 글로벌 위기 이전입니다. 위기 이전이니까 이건 전통 경제학이죠. 전통.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통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장기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장기적 이렇게 했어야 맞죠. 장기적일 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겠죠.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이니까 전통이죠.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 안정이 아니지. 전통에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면 거기서 금융 안정이 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가 아니지. 전통은 개별이 튼튼하면 안정한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이니까 전통이죠. 경기 침체기에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글로벌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따로따로였죠. 따로따로. 그죠? 더불어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떻게 써요?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지요. 그죠?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따로따로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랍니다. 정책금리 인하가 경제 안정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오히려 버블이 형성돼서 오히려 더욱더 불안 심리를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죠. 정답이네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자산 가격 변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 둘 다 어떻게 했어요? 유발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유발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상호 다 따져봐야 한다고 그랬잖아. 다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기억이 뭔데? 미시것이. 여기가 미시고 얘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미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과는 별개의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안정. 맞죠? 서로 간에 별개였습니다. 물가는 물가고요. 금융은 금융입니다.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별개의. 맞죠? 거시는 신용 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거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게 있는데 뭐라고 했어? 그게 뭐지? 추가적인 자본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자본. 원래 최저 자기 자본에 플러스 추가 어떻게 있었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미시는 거시와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 봐라. 이것도 보다. 예방적 규제 성격이라고요? 자, 미시에서는 개별적인 것이 안정을 위해서 예방을 한다고 그랬고요. 거시는 어떻게 써? 거시는 시스템이죠.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예방적 정책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미시는 개별 안정을 위해서 뭐냐면 최저 자기 자본을 갖는다고 그랬고, 거시는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최저 자기 자본 플러스 추가도 필요하다며 둘 다 모두 다 예방적 규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네. 틀렸네. 거시는 미시와 달리 거시는 금융 시스템, 거시가 시스템이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미시 거시는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그렇죠? 자기 자본을 이용한 수단이 있었죠. 미시에서는 자기 자본, 거시는 자기 자본 플러스 추가. 다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여기는 뭐 다 처음에가 다 가정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이렇게 거꾸로 찾아가야 합니다. 거꾸로. 그러면 뭐야? 무슨 정책에서는 했죠. 무슨 정책은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최소 자기자본 개별입니다. 그럼 뭐야? 최소 자기자본 개별이면 미시죠? 그죠? 미시. 거꾸로 가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미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시기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어떻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네요. 오호, 그러면 자, 무슨 정책에 따라서 다르겠네? 요쪽에 차이겠죠. 여기가 지금 다 미시인데 거시죠. 그럼 여기는 거시네.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을 어떻게 한다 이거죠. 앞에가 필요하네. 불황과 호황이 이제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자, 불황일 때는 어떻게 써요? 완충자본을 쓰고, 그죠? 호황일 때는 어떻게 해서 더 수거하는 거죠. 불황일 때는 완충자본을 써야 되죠. 그죠? 쓰고, 그죠? 호황일 때는 적립해야 되죠. 여기 틀렸죠? 여기 틀렸죠? 정답은 1번이었네요. 거꾸로 가서 풀어야 돼. 자, 그 다음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 A가 뭐였냐면 A가 뭐냐? A 어디냐? 여기 있다. 완충 자본 제도를 들다. 제도를 들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제도를 들 수 있다니까 제도를 드는 거죠. 그럼 목적어들이 있어야 돼. 무엇을 들다잖아. 무엇을 들다 이렇게 되죠. 무엇을 들다 이렇게 있죠. 그럼 답은 틀렸네? 2번 아니면 5번이었네? 그죠? 2번과 5번. 그러면 얘는 뭘 드는 거야? 제도를 든다는 거죠. 어떤 제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 진술, 제도. 정답이네요. 자, 이것도 많이 틀렸습니다.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화정책은요, 비대칭적이랍니다.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야. 그러면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미미하답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이라는 게 좀 차이가 완벽하게 드러났네. 과열에는 어떻게 써? 이때는 효과적이래요. 효과적. 하지만 침체되어 있을 때는 미미하답니다. 그러니까 과열됐을 때는 사용하면 좋지만 침체됐을 때는 잘 안 먹혀요. 뭐 이런 말인가 보지? 다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합니다. 그죠? 침체됐으니까 돈을 풀어야겠죠. 인하하여 은행의 대출이 늘어나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고 해도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거나 기업에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면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가게에서 아니야 뭐 좀 위험하니까 돈 안 쓸래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회사가 돈이 많아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럼 바깥으로 돈이 안 가는 거야.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뭔가 소비재를 사야 되는데 불안해. 지금 돈 쓰면 안 돼.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야. 안전자산인 땅이나 사러 가자. 땅 투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값싸게 돈을 빌려서 땅을 사놓는 거야. 이럴 수 있다고요.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끈 밀어 올리기래요. 끈 밀어 올리기. 그러면 이는 끈을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거 쉽죠? 끈 잡아서 당기는 건 쉽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게 힘들다고요. 올리는 게 힘들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겠어? 침체기에 해당되는 이것을 받으면 끈 밀어 올리기라고 하나 봐요. 침체기에 발생하는 게 끈 밀어 올리기래요. 그러니까 과열됐을 때 높은 과열된 건 잡아당기면 쭉 내려오는데 침체되어 있는 것을 올릴 때는 잘 안 돼요. 이런 얘기인가 봐. 자, 그러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왜 둘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왜 그러지? 자,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 끈 밀어 올리기는 지금 침체 상황이죠.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가격이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다면 어떻게 해서 침체가 해소되지 않겠죠. 그 다음 2번. 침체됐을 때 정책금리를 인하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정책금리가 인하해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죠.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 주체 심리에 따라 달라지죠.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케이. 끈 밀어 올리기가 있을 경우 침체기죠.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한다? 지금 얘 얘기가 뭐냐면 이딴 걸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끈 밀어 올리기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 이딴 걸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라는 게 끈 밀어 올리기잖아. 끈을 올라갔던 걸 내리는 건 참 편하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올리는 게 안 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야.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비해 비대칭적이라면 경기 침체기에는 정책 금리, 그죠? 금리를 인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금리 이외의 방법을 이용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책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을 도입해 보자. 통화 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 금리 인상은 인상은 된다고 그랬죠. 과열된 것을 막기는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상은 신용 공급을 축소시켜서 진정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만 침체가 잘 안 된다고요. 정답은 3번이었네요.